손은 떨리고 있었다. 20년 전 남편의 사진을 찢을 때도 이렇게 떨리지는 않았다. 내 눈앞에 놓인 사진 속의 그 남자, 황태석. 그는 활짝 웃고 있었다. 마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그의 옆에 서 있는 나는 마치 10대 소녀처럼 수줍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너무 낯설어서, 마치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서. 나는 사진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사진 모서리가 찌그러졌다. 내 마음이 찌그러진 것처럼 20년을 남편 없이 살아온 나는 20년 내내 그를 그리워하며 살았다고 믿었다. 그의 빈자리를 꽃으로, 일상적인 노동으로, 그리고 두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으로 채우며 살아왔다. 나는 스스로를 정숙한 과부, 강인한 어머니라고 정의하며 남은 생을 그 굴레 속에서 보낼 줄 알았다. 그런데 사진 속의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55세의 김민주가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을 갈구하는,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에 목말라 있는 초라한 여자였다. 이 사진은 나에게 지울 수 없는 오점이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증거였다. 나는 이 사진을 태워 없애고 싶었다.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불꽃은 이미 내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었고, 제가 되어버린 것은 내가 아는 나 자신이었다. 나는 사진을 든 채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눈물이 그에 대한 그리움인지, 나 자신에 대한 혐오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을 되짚어 보기 시작했다. 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일까? 내 이름은 김민주. 나이 55. 20년 전 남편을 불의의 사고로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살아가는 평범한 여자다. 내 삶은 아주 단순하다. 동네 한켠에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 닫는다. 손님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시든 꽃잎을 정리하며 하루를 보낸다. 아이들은 이제 다 커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다. 가끔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오지만 그 시간은 마치 손님처럼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달콤한 환영일 뿐이다. 아이들이 돌아간 후의 집은 다시 정막에 잠긴다. 처음에는 그 정막이 편안하다고 생각했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그가 남긴 빈자리가 너무 커서 숨 막히는 고통이었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것을 무디게 만들었다. 슬픔은 익숙함이 되었고 그리움은 희미한 추억이 되었다. 나는 이제 남편의 얼굴을 떠올릴 때 가슴 아리기보다는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함을 느꼈다. 그 공허함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다. 마치 내 존재 자체가 서서히 증발해가는 것 같았다. 나의 일상은 무채색의 반복이었다. 새벽 시장에서 싱싱한 꽃을 고르고 가게로 돌아와 물을 갈아주고 손님들의 주문에 맞춰 꽃다발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내게 와서 사랑을 고백할 꽃을 찾고 결혼을 축하할 꽃을 찾고 누군가를 위로할 꽃을 찾았다. 나는 그들의 희로애락을 담아 꽃을 포장했지만 정작 내 삶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나는 그저 그들의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었다. 꽃집은 내게 돈을 벌어주는 공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내가 세상과 단절된 섬이기도 했다. 나는 그 섬에서 외롭게 표류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가끔 나에게 아줌마는 참 강하시네요 라고 말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강한 게 아니라
그저 약한 모습을 보일 곳이 없었을 뿐이다. 남편이 죽은 후 나는 두 아이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내가 무너지면 아이들까지 무너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는 가장의 역할을 대신했고 어머니의 역할을 꿋꿋이 해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독립했다.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 강해야 하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은 나를 잠 못 이루게 했다. 밤이 되면 나는 홀로 술잔을 기울이거나 남편의 사진첩을 펼쳐보곤 했다. 사진 속에 우리는 젊고 행복했다. 그 시간은 너무 멀리 있어서 마치 내가 경험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삶인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낯선 얼굴이었다. 나는 이 동네에 30년을 살았지만 그의 얼굴은 처음 보았다. 그는 말없이 하얀 백합 한 다발을 골랐다. 그의 손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검소한 차림새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품격이 느껴졌다. 나는 꽃을 포장하며 선물하시게요 라고 물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내에게요 라고 짧게 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나는 그냥 아내분께서 좋아하시겠네요 라고 대꾸했다. 그는 잔돈을 받고 말없이 가게를 나섰다. 그 남자가 바로 황태석이었다. 그때 나는 알지 못했다. 그 남자가 내 삶에 들어와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을 폭풍의 눈이 될 줄은. 나는 그저 그가 남기고 간 백합 향기 속에서 왠지 모를 씁쓸함과 함께 잊고 살았던 어떤 감정의 미동을 느꼈을 뿐이었다. 그 후로 황태석은 종종 꽃집에 들렀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이틀에 한 번, 나중에는 거의 매일 오다시피 했다. 그는 항상 똑같은 백합을 사갔지만 그가 꽃집에 머무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다. 그는 꽃을 고르는 척하며 나와 대화를 시도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그 다음에는 꽃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는 내 일상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다. 그는 나에게 꽃집을 운영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아이들은 잘 있는지,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인지 물었다. 나는 담담하게 남편이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다. 그는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연민과 함께 어떤 기대감이 서려 있는 듯했다. 나는 그의 눈빛이 불편하면서도 싫지 않았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받고 나의 삶에 관심을 받는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가슴 한켠을 간지럽혔다. 그는 매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여행했던 도시들, 그가 읽었던 책들, 그가 들었던 음악들, 그의 이야기는 무채색이었던 내 삶의 붓으로 물감을 칠하는 것처럼 다채로운 색을 입혔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그가 오기를 기다렸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그가 어떤 이야기를 가져올까 궁금해졌다. 아내분은 백합을 참 좋아하시나 봐요. 어느 날 내가 농담처럼 말했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아내가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나는 의아했다. 아내분께 선물하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렇지요. 하지만 아내가 백합을 좋아해서 사가는 건 아닙니다. 백합이 제게 어떤 의미가 있어서 사가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의 말은 모호했지만 나는 그가 무언가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우리 둘 다 각자의 방식으로 외로운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다. 태풍이 온다는 예보를 듣고 일찍 문을 닫으려는데 그가 우산을 접으며 가게로 들어섰다. 그의 옷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오네요. 괜찮으세요? 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민주 씨는 아직도 가게를 혼자 보시네요. 그는 난데없이 민주 씨라고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살짝 당황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네, 뭐, 혼자가 편해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혼자가 정말 편할까요? 가끔은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마치 내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리는 듯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질문은 내가 스스로에게 던지기 두려워했던 질문이었다. 20년간 꽁꽁 숨겨두었던 외로움이 둑이 터진 것처럼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했다. 나는 익숙하게 차를 끓여 내왔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다. 빗소리만이 조용히 우리 사이를 채웠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 짧은 순간. 나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깨달았다. 남편의 죽음 이후. 나는 나 자신에게도 닫힌 문을 걸어 잠그고 살았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그에게 밥을 한 끼 사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내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다. 우리는 가게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소박한 백반집이었지만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는 내게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고 나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내 남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따뜻한 눈빛 앞에서. 나는 남편을 향한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지난 세월의 무게를 털어놓았다. 그는 말없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나를 안쓰럽게 여겼지만 동시에 나를 존경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내가 엄마나 과부가 아니라 김민주라는 한 사람의 여자로 느껴졌다. 그리고 그 감정은 20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내 심장에 작은 불꽃을 지폈다. 나는 그 불꽃이 어떤 위험한 불씨인지도 모른 채 그 온기에 몸을 녹였다. 황태석과의 만남은 내 일상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그저 꽃을 사가는 손님이 아니었다. 우리는 매일 오후 늦게 만나 차를 마시거나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그는 항상 아내에게는 친구와 만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그의 아내. 내가 한때 백합을 사다 주는 다정한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를 상상했다. 그녀는 그가 가져다 주는 백합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쩌면 그 꽃은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을지 모른다. 아니, 어쩌면 그녀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나의 이성적인 부분은 위험 신호를 보냈지만 감정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자신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공허한지 털어놓았다. 아내는 저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저 함께 사는 사람일 뿐이죠.
서로에게 아무런 감정도 남지 않은 빈 껍데기 같은 관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쓸쓸했고 그의 눈빛은 깊은 외로움을 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했다. 나 또한 남편이 죽은 후 20년 동안 비슷한 공허함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의 외로움은 나의 외로움과 만나 거대한 강을 이루었다. 그 강은 우리를 서로에게 더 깊숙이 끌어당겼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단골 식당에서 술잔을 기울였다. 나는 몇 잔의 술에 취해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을 쏟아냈다. 남편이 죽은 후 저는 제 삶이 끝난 줄 알았어요. 두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지만 밤이 되면 너무 외로웠어요. 저는 이제 여자로서의 저를 완전히 잊고 살았는데 태석 씨를 만나고 다시 심장이 뛰는 것 같아요. 내 고백에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 씨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제 인생이 이미 끝나버린 줄 알았어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삶의 의미를 찾은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잊었다. 그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도, 내가 두 아이의 어머니라는 사실도, 세상의 모든 도덕과 규범도, 나는 그저 내 손을 잡고 있는 따뜻한 손의 온기에만 집중했다. 그 손은 내가 20년 동안 갈망해왔던 온기였다. 남편의 손과는 다른 온기였지만 그만큼 절실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와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나는 그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과부나 엄마가 아닌 그저 여자 김민주였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은밀하고 깊어졌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외곽에 있는 카페나 식당을 찾았고 그는 내가 사는 동네로는 절대 오지 않았다. 그는 늘 조심스러웠다. 그가 아내에게 보낸다는 백합은 이제 더 이상 그의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았다. 나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나를 더 이상 외로운 백합이 아닌 사랑스러운 장미로 보기를 바랐다. 하지만 행복은 늘 불안과 함께 찾아왔다. 나는 그의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불안했다. 혹시 그의 아내에게서 온 전화는 아닐까? 나는 그가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뜰 때마다 내 마음을 들킬까봐 조마조마했다. 그는 나에게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그 미안함이 그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나의 욕망을 더 자극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점차 그의 거짓말에 공범이 되어갔다.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심지어는 저 세상의 남편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아들, 딸이, 엄마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좋은 일 있으세요? 하고 물을 때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냥 잠을 잘 잤나 보다 라고 둘러댔다. 그들의 순수한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다. 나는 이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만둘 수가 없었다. 20년 동안 굶주렸던 감정의 허기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나는 황태석에게서 단순히 사랑을 찾은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내 존재의 의미를 찾고 있었다.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나의 여성성을, 나의 가치를, 나의 욕망을. 황태석은 나에게 그것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다. 그러나 나는 몰랐다. 그가 채워준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릴 덫이었다는 것을. 나는 그 덫에 발을 들여놓고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파멸로 향하고 있었다.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는 점점 더 많은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했다. 아들이 주말에 손주를 데리고 온다고 하면 나는 황태석에게 엄마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만남을 미뤘다. 그는 이해하는 척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늘 실망과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내가 그의 아내를, 그의 가정을 상상하듯 나의 아이들을 질투하는 듯 보였다. 그의 그런 모습은 내게 불안함을 주면서도 동시에 묘한 우월감을 느끼게 했다. 나를 이렇게까지 원하고 있구나. 그 감정은 나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끌어당겼다. 나는 나의 일상과 그의 일상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했다. 오전에는 꽃집에서 평범한 꽃집 주인이었고, 오후에는 황태석의 비밀스러운 연인이었다. 이중 생활은 나를 지치게 했지만, 동시에 20년 만에 느껴보는 생동감에 취하게 만들었다. 그는 나에게 값비싼 선물을 사주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찾아 들려주었고, 내가 읽고 싶어 했던 책을 선물했다. 그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나의 취향과 감정들을 일깨워 주었다. 나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 자신을 억눌러 왔는지 깨달았다. 남편의 죽음 이후 나는 오직 아이들을 위해 존재했고, 나의 기쁨과 슬픔은 모두 그들의 삶에 종속되어 있었다. 황태석은 내게서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주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한없이 위태로웠다.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다. 남편의 영정사진을 볼 때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당신의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에게 속삭이듯 말했지만 정작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를 향한 애정이 커질수록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옅어졌고, 그 자리에는 불경한 감정들만 가득했다. 나의 죄책감은 나를 갉아먹는 독이 되었다. 나는 이중 생활의 불안함과 죄책감 속에서 점점 더 초췌해져 갔다. 어느 날 딸이 가게에 들러 오랜만에 나와 단둘이 점심을 먹었다. 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니, 무슨 일은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라고 대답했다. 딸은 내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다. 엄마, 혹시 외로우시면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낼래요? 손주들 재롱도 보시고 딸의 진심 어린 제안에 나는 가슴이 미어졌다. 나는 딸의 걱정을 외면하고 그 따뜻한 손길을 거부했다. 나는 이미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딸의 사랑보다, 남편의 영혼보다. 나의 죄스러운 욕망이 더 중요해지고 있었다. 황태석은 내게 끊임없이 우리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주 씨, 우리는 이렇게 숨어 지낼 순 없어요.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그는 내가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남편이 아니라 그저 나의 연인이 되기를 바랐다. 그의 집요한 요구는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의 아내, 그의 가정을 상상했다. 나는 결코 그들의 자리를 빼앗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외로움을 달래고 싶었을 뿐인데. 우리의 관계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 이 남자를 사랑하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항상 모호했다. 그를 만나면 설렜고 행복했지만 동시에 불안했고
죄스러웠다.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찾은 것은 나 자신의 나약함과 욕망이었다. 나는 그에게 의지하는 나 자신이 싫었다. 내 인생의 가장 나약한 순간에 나타난 그에게 나는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렸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황태석을 사랑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았다. 그와의 관계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었다. 나의 삶은 이미 그의 존재로 인해 완전히 뒤엉켜 버렸다. 나는 그 엉킨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파멸할지 알 수 없었다. 황태석은 내게 제안했다. 며칠만이라도 좋으니 우리 함께 떠나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그의 제안은 내게 달콤한 독약과도 같았다. 나는 망설였다. 며칠 동안 꽃집 문을 닫고 떠난다는 건 내게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오래된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아들과 딸에게, 그리고 꽃집 단골 손님들에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은 나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나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다. 우리가 함께 간 곳은 강릉의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다. 소박한 민박집에 짐을 풀고 우리는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소리, 짠내 섞인 바닷바람, 그리고 태석 씨의 따뜻한 손. 이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았다. 그는 나를 20대 젊은 연인처럼 다정하게 대했다. 해질녘 바닷가에서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고, 밤에는 낡은 민박집 평상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오래된 팝송을 흥얼거렸다. 나는 그의 목소리에 맞춰 조용히 따라 불렀다. 우리가 마치 오랫동안 함께 해온 부부처럼 느껴졌다. 그의 아내, 나의 아이들, 나의 죄책감. 이 모든 것들이 파도에 씻겨 내려가는 모래성처럼 멀게 느껴졌다. 나는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황태석의 여자였다. 그는 나에게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아름다워요. 당신의 눈은 슬픔을 담고 있지만 그 속에서 빛나는 순수함이 있어요 라고 속삭였다. 그의 달콤한 말은 나의 텅 빈 마음을 가득 채웠다. 나는 그를 통해 잊고 살았던 나의 여성성과 매력을 되찾은 것 같았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은 시간이 멈춘 듯 평화로웠다. 나는 이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행복은 늘 불안과 동행하는 법. 우리는 마치 시간이 정해진 연극의 주인공처럼 행동했다. 태석 씨는 틈틈이 핸드폰을 확인했고 나는 그의 눈치를 살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사라질 때마다. 나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봐 불안했다. 그는 나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럴수록 나는 그의 불안을 더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우리가 쌓아 올린 이 행복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알고 있었다. 여행 마지막 날 밤, 우리는 작은 술집에서 회를 안주 삼아 소주를 마셨다. 태석 씨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나는 그의 침묵이 두려웠다. 무슨 일 있어요? 태석 씨,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소주잔을 한참이나 뱅글뱅글 돌리다가 입을 열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며칠 전부터 몸이 안 좋다고는 했는데 제가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그의 눈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의 아내는 백합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는 외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했던 모든 말들이 내 머릿속에서 혼란스럽게 맴돌았다. 그 순간 내가 누리고 있던 이 행복이 누군가의 불행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이기적인 내 욕망 때문에 그와 함께 이곳에 있었다. 그의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나는 그의 옆에서 웃고 있었다. 나의 행복은 그의 아내의 불행이었다. 죄책감의 쓰나미가 나를 덮쳤다. 나는 더 이상 그와 함께 있을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어떤 말을 하기도 전에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다. 먼저 갈게요. 나는 그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그를 남겨둔 채 혼자서 민박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가 나를 잡을까봐 두려웠고 동시에 잡기를 바랐다. 그의 아내가 아프다는 사실은 우리 관계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나의 행복은 여기서 끝이었다. 나는 이 여행을 통해 한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사랑의 달콤함을 맛봤지만 동시에 그 사랑의 이면에 숨겨진 비극과 파멸을 보았다. 강릉의 바닷바람은 더 이상 상쾌하지 않았다. 파도 소리는 울음소리처럼 들렸고 밤하늘의 별들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다. 나는 돌아와 짐을 쌌다. 우리가 함께한 행복의 흔적들을 지우기 위해.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남은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 나는 이제 현실로 돌아가야 했다. 내가 만든 거짓말과 그 거짓말이 가져올 파국을 마주해야 했다. 강릉에서 돌아온 나는 며칠 동안 꽃집 문을 닫아 걸었다. 전화를 걸어오는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단골 손님들의 안부 문자도 모두 외면했다. 나는 침대 위에서 며칠을 알아누웠다.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벌어진 일들이 나를 짓눌렀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강릉 바닷가에서 태석 씨와 함께 했던 행복한 순간들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그의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와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비단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더 이상 이 죄책감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민주 씨, 왜 전화를 안 받아요?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그의 목소리는 불안함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차분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태석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무슨 소리예요, 민주 씨? 갑자기 왜 그래요? 그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태석 씨의 아내분이 아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태석 씨와 만나고 있는 동안 누군가는 아파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죄책감을 안고 살 수 없어요. 그는 나를 설득하려 애썼다. 그건 민주 씨 탓이 아니에요. 우리 관계는 우리만의 문제잖아요. 아내는 내가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의 말은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내가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말은 어쩌면 나에게도 언젠가 듣게 될 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저는 더 이상 태석 씨를 만날 수 없어요. 행복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고 그의 전화번호를 지웠다.
그와 연락을 끊은 후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다. 꽃집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고 꽃을 다듬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았다. 손님들이 사랑을 고백할 꽃을 찾을 때면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행복이 아닌 거짓말을 보았다. 결혼을 축하할 꽃을 포장할 때면 나는 그들의 행복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알고 있다는 생각에 씁쓸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순수한 마음으로 꽃을 다룰 수 없었다. 내 삶은 이미 불순한 감정들로 더럽혀졌기 때문이다. 나는 외로웠다. 태석 씨와 만나기 전의 외로움과는 다른 종류의 외로움이었다. 그때의 외로움은 텅 빈 공간과 같아서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외로움은 나 자신이 스스로를 고립시킨 결과였다. 나는 그를 잃었고 그와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은 모두 사라졌다. 내가 얻은 것은 더 깊어진 공허함과 자기 혐오뿐이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달았다. 남편의 빈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 했던 나의 욕망은 결국 나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느닷없이 찾아왔다. 그는 굳은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엄마, 혹시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요? 나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무슨 소리니 엄마가 누굴 만나니 나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내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들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꽃집 근처에서 누가 엄마를 봤대요. 웬 아저씨랑 같이 있는 거? 누구예요? 엄마한테 무슨 일 있는 거면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의 눈빛에는 실망과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내가 20년간 꿋꿋하게 지켜왔던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을 의심하고 있었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내가 숨기려 했던 나약하고 죄 많은 여자였다. 나는 아들의 추궁에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내가 그에게 던진 가장 큰 상처는 내가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 내가 그를 속였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거짓말은 이미 수면 위로 떠올랐고 그 파문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터였다. 아들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내가 아는 내 아들이 아니었다. 20년 동안 내가 모든 것을 바쳐 키운 나의 자랑이었던 아들은 그 순간 나를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엄마,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아빠를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다. 나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렸다. 아들은 내게서 등을 돌리고 나가버렸다.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 단호하고 차가워서 나는 그를 다시 잡을 용기조차 낼 수 없었다. 나는 그날 밤 2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영정사진을 떼어냈다. 차마 눈을 마주할 수 없었다. 그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첩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버렸다. 내 삶에서 남편의 존재를 지우려 했던 것은 황태석이 아니었다. 바로 나 자신이었다. 나는 나의 외로움과 욕망을 핑계로 남편과의 소중한 추억을 더럽혔고 나의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그날 이후
아들과 딸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 나는 매일 전화를 기다렸지만 그들의 전화는 오지 않았다. 내가 전화를 걸면 받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다. 나는 그들을 이해했다. 내가 그들의 입장이었어도 나 같은 엄마를 용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스스로를 자격 없는 엄마라고 정의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을 잃은 나는 그 어떤 것에서도 위안을 찾을 수 없었다. 며칠 후 꽃집으로 한 여자가 찾아왔다. 짙은 화장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그녀는 이 동네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김민주 씨 되시죠? 저는 황태석 씨 아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올 것이 왔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나에게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다. 그 사진은 내가 황태석과 함께 강릉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행복에 겨워 활짝 웃고 있는 내 모습과 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나는 내 얼굴이 그렇게 행복해 보였는지조차 몰랐다. 그녀는 나에게 물었다. 이게 뭐죠? 당신과 내 남편의 관계는 대체 뭐냐고요? 그녀의 눈빛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나는 그 말밖에는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차갑게 비웃었다. 죄송하다고요. 당신은 나에게.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요. 내 남편은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나기 위해 나를 두고 바람을 피우고 심지어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조차 당신과 여행을 갔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말은 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황태석이 그의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을 때 나는 내가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었다. 그는 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기 위해 나와는 별개로 자신의 이중생활을 즐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황태석에 대한 더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았다. 내 남편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외롭다고. 불행하다고 불쌍한 척을 하면서 여러 여자를 만났죠. 당신이 처음이 아니에요. 당신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녀의 말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나는 그가 나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외로움은 나의 외로움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저 나처럼 외로운 여자를 찾아다니는 한심한 바람둥이에 불과했다. 나는 그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어리석은 여자였다. 나는 사랑을 찾았다고 믿었지만 결국 그 사랑은 한낱 유희에 불과했다. 나는 황태석의 사랑을 갈구하는 불쌍한 여자였던 것이다. 나의 자존심과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을 잃었고, 아이들을 잃었고, 그리고 나 자신을 잃었다.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황태석의 아내가 나에게 던진 말들은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난도질했다. 나는 그저 외로운 여자인 줄 알았는데 그의 눈에 나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유희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내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느꼈던 설렘, 사랑,
행복은 모두 그의 거짓말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다. 나는 그 신기루를 쫓다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었다. 아들과 딸, 그리고 나 자신. 그녀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던지고 떠났다. 당신 같은 여자 때문에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요? 아니요. 내 남편은 당신이 아니라 누구와 있어도 바람을 피울 사람이에요. 당신은 그저 그의 바람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 남편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우리 가정은 풍비박산 났어요. 그녀의 말은 비수와 같았다. 그녀는 나를 불쌍하게 보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동정할 가치조차 없는 그저 한심한 여자로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내가 20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가게의 문을 닫아 걸었다. 유리창 너머로 오가는 사람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나는 내가 얼마나 외로운 섬에 갇혀 있는지 깨달았다. 나는 내가 만든 감옥에 갇힌 죄수였다. 나는 다시는 행복해질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었다. 나의 죄책감은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것은 현실이 되어 나를 짓눌렀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 앞에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딸의 글씨였다. 엄마, 저 도저히 엄마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요. 아빠한테 미안해서라도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한테도. 오빠한테도 실망만 안겨주시네요. 당분간 연락하지 않을게요. 쪽지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 담긴 딸의 상처와 실망감이 나를 아프게 했다. 나는 그 쪽지를 쥔 채로 주저앉아 통곡했다. 내가 사랑하는 딸에게 내가 이런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엄마였는지를 깨달았다. 아이들을 위한다는 핑계로. 나는 내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기에만 급급했다. 나는 이제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남편은 20년 전에 나를 떠났고, 황태석은 나를 이용했고, 나의 아이들은 나를 외면했다. 나의 삶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공간이 되었다. 나는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다. 남편이 죽은 후 나는 나를 사랑하는 법을 잊었다. 나는 나 자신을 돌보지 않았고 내 외로움을 방치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결국 나를 파멸로 이끌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기대할 수 없었다. 나에게 남은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주름이 깊게 패이고 눈물이 마를 새 없는 초라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 여자는 한때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보며 소리 없이 울었다. 나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나버린 것 같았다. 나는 이 비극적인 결말을 스스로 받아들여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 빚어낸 결과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나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 내가 만든 지옥 속에서 나는 혼자 살아남아야 했다. 나는 매일 아침 꽃집 문을 열고 닫았다. 하지만 손님들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동네 사람들은 나를 볼 때마다 수군거렸다. 그들의 눈빛에는 연민이 아니라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내가 어떤 더러운 비밀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그들의 시선은 나를 숨 막히게 했다. 나는
그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내가 황태석과 함께 보냈던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추하고 비참한 것이었는지 다시금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이 꽃집에 있을 수 없었다. 이 공간은 이제 더 이상 내게 안식처가 아니었다. 이곳은 나를 비웃는 거대한 감옥이 되어 있었다. 나는 꽃들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꽃들이 나에게 위안을 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시든 꽃집처럼 내 마음도 시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나는 꽃들을 하나하나 쓰다듬었다. 마치 나 자신을 위로하듯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욕망은 이 아름다운 꽃들처럼 순수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 욕망을 잘못된 방식으로 채우려 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꽃집을 팔기로 결심했다. 이 공간을 떠나야만 내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내가 꽃집을 내놓았다는 소식은 금세 퍼졌다. 몇몇 부동산 업자들이 찾아왔지만 그들의 눈빛은 꽃집의 가치보다는 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엿듣고 싶어 하는 듯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내 삶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꽃집을 팔지 못했다. 나는 내가 만든 감옥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밤이 되면 나는 술에 의지했다. 술은 내게 잠시나마 현실을 잊게 해주었다. 나는 텅 빈 집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였다. 텔레비전에서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나왔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다시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나의 선택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 남편과의 소중한 추억도, 아이들과의 관계도, 그리고 나의 존엄성까지도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나의 과거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다. 내가 남편과 함께 쌓아왔던 모든 기억들이 이제는 죄책감으로 얼룩져 버렸다. 나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볼 때마다 죄책감에 고개를 돌렸다. 나는 내가 20년간 지켜왔던 정숙한 과부라는 가면을 스스로 벗어던졌다. 그리고 그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추악하고 나약한 내 모습이 드러났다. 나는 나의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없었다. 내가 그들에게 준 상처는 너무나 깊어서 그 어떤 말로도 치유될 수 없을 것이다. 어느 날 황태석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그의 번호를 차단했지만 그는 다른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를 다시 만날 용기도 없었고 그의 목소리를 들을 용기도 없었다. 그는 나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주 씨,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나는 그의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던져버렸다.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을까? 또 다른 거짓말을 하려는 것일까? 나는 더 이상 그의 거짓말에 속고 싶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을 잃었고, 가족을 잃었고, 나의 명예를 잃었다. 내게 남은 것은 오직 깊은 외로움과 후회, 그리고 텅 빈 삶뿐이었다. 나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나버린 것만 같았다. 나는 이 모든 비극의 무게를 홀로 감당해야 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슬퍼할 힘조차 없었다. 그저 멍하니 앉아.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세어보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 목록은 끝없이 길어지고 있었다.
나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은 황태석과 함께 찍은 사진. 이미 구겨지고 모서리가 해진 사진 속에 나는 여전히 활짝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너무나 낯설고 혐오스러워서 나는 사진을 찢어버렸다. 조각난 종이 조각들이 내 손바닥 위로 떨어졌다. 마치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난 것처럼 그 후로 나는 다시 꽃집에 나갔다. 꽃을 만지고 손님들을 응대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가 알던 나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기적이고 욕망에 눈먼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내 삶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아들과 딸은 가끔씩 내게 전화를 걸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형식적인 안부만을 물었다. 엄마, 잘 지내세요? 나는 응, 잘 지내 라고 대답했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나를 향한 실망과 냉담함이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내가 지은 죄는 너무나 커서 그 어떤 용서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나의 아이들은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나를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나를 향한 경멸을 보았다. 황태석은 더 이상 내게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소식을 알 길이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내 인생에 나타난 잠깐의 불꽃이었다. 그러나 그 불꽃은 내게 따뜻함을 준 것이 아니라 나를 송두리째 태워버렸다. 나는 그를 그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증오했다. 그는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갔다. 사랑, 존경,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 나는 매일 밤 술잔을 기울였다. 그러나 술은 더 이상 나에게 위안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나를 더욱 깊은 나락으로 끌어내렸다. 나는 내가 왜 이토록 외로웠는지 깨달았다. 남편의 죽음 이후 나는 나를 사랑하는 법을 잊었다. 나는 나 자신을 돌보지 않았고 내 욕망을 외면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결국 나를 파멸로 이끌었다. 이제 나의 삶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공간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사랑을 찾지 않을 것이다. 나를 구원할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 자신을 파멸시킨 것은 황태석도, 내 아이들도, 세상의 시선도 아니었다. 바로 나 자신이었다. 나는 나의 외로움과 욕망에 스스로를 내맡겼고 그 결과로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이제 홀로 남았다. 남편이 20년 전에 나를 떠났을 때의 외로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깊고 어두운 외로움 속에서 그 외로움은 이제 나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나는 이 비극적인 결말을 스스로 받아들여야 했다. 그리고 내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내가 만든 지옥 속에서 나는 홀로 살아가야 했다. 나는 여전히 꽃집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행복을 담아 꽃을 포장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꽃을 팔고 돈을 벌고 하루하루를 버틸 뿐이다. 내 삶은 무채색의 반복이다. 시작도 끝도 없이 마치 이 이야기가 처음으로 돌아간 것처럼 나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사랑을 갈망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이 텅 빈 삶 속에서 나 홀로
내가 만든 비극 속에서 조용히 살아갈 것이다.